제가 제일 먼저 이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07년입니다. 우연히 책을 하나 보게 됐고, 세상을 바꾸는 대한기업가 80이라는 책인데 그 안에서 사회적 기업가 이야기가 한 100여 개 정도가 나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그리고 이런 게 미래에는 되게 중요한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2008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발효가 되면서 처음 인증 사회적 기업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현실화되는 걸 또 눈으로 보니까 더 하고 싶어졌고요. 2008년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런 논의를 시작했는데 그 동아리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제 사업을 해보자 했던 게 2010년입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이 됐던 거라서요. 저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고귀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재미와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나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사회 문제를 곳곳에서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들은 사회적이라는 게 붙은 것만큼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닥치는 거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그런 문제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늘어나야 되고, 이 솔루션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에 있다. 이게 저의 생각이었죠. 사회 문제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도 바뀌고 지역에 따라서 바뀌고 하는데, 지금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최고의 사회 문제는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변화와 한국이 유독 세게 맞고 있는 인구 변화, 이 두 가지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인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소멸 문제들, 그리고 노인은 늘어나는데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드는 문제들, 또 아이들이 덜 태어나니까 전체적인 인구 소멸로 가는 어떤 방향성들, 이런 온갖 문제들이 섞여 있는 대표적인 한국의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때 사회 문제만 해결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돈을 버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어서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돈도 벌겠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가능하게 만들까에 대한 거의 유일한 해답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가 비즈니스 경쟁력이 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하면 돈도 벌 수 있게 되는 것. 이렇게 설계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전략들이야 개개별 건건이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하고 싶어하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가장 클 거고, 또 개인들도 일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체들이 또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시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 구조를 잘 활용하고 또 이해할 수 있으면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곧 우리의 비즈니스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실행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이 놀랍게도 저희 회사 처음 창업하자마자 했던 계약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한국가스공사라는 공기업이 본인들의 사회공헌의 가치를 수치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제안을 했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맡아서 국내에선 최초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되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사회 문제가 해결된 크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만큼 있는데 여기까지 해결했으면 그 차이를 재면 사회적 가치가 나옵니다. 소득이 100만 원이었던 사람, 그래서 사실은 150만 원 되어야 되는 사람에게 고용이든 어떤 보조를 통해서 150만 원까지 소득을 벌게 해줬다면 50만 원만큼의 추가적인 사회적 가치가 나오게 된 거죠. 이런 방식의 계산을 통해서 도출하게 되는데요. 꼭 다 화폐 가치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측정이 되면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관리라는 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시뮬레이션 하거나 더 잘할 수 있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들이 가능해지고요. 마치 경영 일반 활동에서 회계 정보가 있듯이 사회적 가치 활동에도 사회적 가치 정보가 있어야 관리하고 경영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한 작업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을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느끼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단순히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가 있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는 대부분 다 잘했다라는 표현만 있거든요. 분명히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잘했다라는 정보만 있어요.
홍보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긴 한데 더 중요한 건 저희 스타트업들 중에는 본인들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하거나 표현하는 조직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적 가치가 이 공정에서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러면 이 공정을 중심으로 우리의 사업을 재편할 수 있다면 더 큰 사회적 가치, 동시에 더 큰 비즈니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재편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700곳 조금 넘게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졸업시켰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100곳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기업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대표와 초기 창업팀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겠다.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한다.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이해도, 집착, 이런 게 있어야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도 하고 또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돈이나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술도 일부는 외부에서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창업팀의 마인드셋, 그들이 갖고 있는 비전 자체는 어떻게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특히 초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대표팀의 어떤 태도, 그들의 집착하는 수준, 문제의식 자체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요. 그게 결국 성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사례가 혹시 있으시면? 저희가 가장 초기에 투자했던 회사 중에는 오파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마트 점자 교육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한국에서 사실 점자 교육기기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시절에 이 점자를 가르치기 위한 기계를 만들었고 점점 개발이 되어서 결국에는 전 세계 40개국에 수출할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꽤 잘 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코로나가 오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시각장애인 학교는 문을 닫게 되고 손으로 만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의 수출이 다 중단되게 됩니다. 어려운 시절을 2, 3년 겪게 되는데요. 사실상 폐업했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 시절을 대표는 현재 남아있는 기계만큼은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배포를 하고 판매를 하고 나서 맞춰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명확하게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사이에도 꾸준히 애썼죠. 결국에는 그 회사는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다른 회사에 기술적인 요인으로 합병되게 됩니다. 결국 그 회사는 기술이 필요했고 이 내부에 있는 조직의 인원과 그동안 축적되는 기술이 합병하는 사유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턴어라운드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는 결국 더 빨리 포기했으면 어떤 기회도 얻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일들을 포기하고 다른 일들, 좀 더 쉬운 일들로 갔으면 뒤에 있었던 합병이나 기술적 요인의 축적으로 인한 새로운 기회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회적 경제에 있는 조직들이, 특히 사회적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경쟁력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사실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다만 초기에 있는 사회적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태계에 아직 저변이 약한 걸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 특정 기간 동안에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지난 정부에서는 그런 기회들을 조금씩 주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 정부에서 기회들이 중단되는 사정을 겪게 됩니다. 이제는 경기까지 어려워갖고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어요. 이런 사회적 기업들,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본인의 발로 쓸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버퍼의 기관들과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일들이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각자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지역에 있는 지자체 혹은 중앙정부의 활동과 연관되어서 공공조달이나 혹은 사업들의 연결점에서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다시 한 번의 도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대기업들이 수많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에 관련된 지원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거의 없어졌거든요. 경기도 어렵고 정책적 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시 좀 괜찮게 살려볼까가 당장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기업이 다 고도 성장을 해야 되거나 큰 이익을 낼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어떤 기업들은 예를 들어 5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지역에 살아가는 게
그 지역과 개인에게 되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너무 양분화돼서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적 기업은 고용부 산하에 있어서 사실은 고용에만 KPI가 강하게 적용이 되고 다른 종류의 사회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렇다면 고용부가 아니라 말하자면 중앙부처의 다른 부처로 성장이 중요하다면 중기부, 좀 더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면 기재부나 국조실 산하에서 적절한 거버넌스를 가진 상태에서 키워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용부에 들어간 게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회사가 하나 없어지면 고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지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적절한 퇴출과 적절한 도입, 새로운 기회 제공이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는 거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기업이 돼야지 지원금이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인 자금 줄로 이해가 되는 순간부터 기업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모두가 투자를 받을 수 없긴 합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 고도 성장이 안 되거나 영업이익률이 작은데 가치가 있는 조직도 있으니까. 그럼 이들에게 맞는 금융이 또 있어야 됩니다. 대출과 또 다른 SIB 같은 다른 방식의 금융이 존재해야 되는데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지만 금융은 투자 일변도로 가버리면 사실 전체에서 투자받을 수 있는 조직은 20% 미만, 80% 정도의 조직은 그 지향점을 가질 수도 없고 투자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겠죠. 손볼 거는 너무 많긴 한데요.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동안 이 사회적 경제 조직 그리고 소셜 벤처를 포함한 수많은 조직들이 생성된 하나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이 소셜 벤처 육성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들 중에 사회적 가치가 있는 스타트업들을 거의 연중 1000개씩 여기서 배출해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기본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로 수년이 지나고 나면 뿌리부터 열심히 키워지는 그런 종류의 임팩트 스타트업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은 희소해질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빨리 변화해야 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투자에 관련된 건데요. 지지난 정부 때 임팩트 투자 펀드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정부의 자금이 딱 없어지는 순간이 오자마자 임팩트 투자를 하겠다는 조직들이 급속도로 또 다시 줄어들어 버립니다. 몇 조직 안 남았습니다, 지금. 결국 지속적으로 원래 임팩트 투자를 할 조직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자금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임팩트 펀드의 임팩트는 중요하지 않고 펀드가 중요한 조직들에게 자꾸 그 돈들을 나눠줘 봤자 축적되고 남아지는 건 사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엔 중점적인 추진을 통한 생태계, 하나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주무부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이게 점점 쪼개지고 있었거든요. 소셜벤처는 중기부, 사회적 기업, 인증사회적 기업은 고용부, 협동조합은 기재부, 또 청년마을 같은 사업들은 또 행안부, 곳곳에서 이게 다 쪼개져서 운영되니까 중복 수혜자들도 굉장히 많고 성과가 또 집중해서 나타나지도 않고 결국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중후부처가 필요하고 완전히 통합하겠다 한다면 아마도 기재부나 국조실 같은 통합부처에서 맡아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정책의 방향성에 맞게 이게 중소상공인 혹은 성장에 대한 초점이 있다. 그럼 중기부가 맞을 것 같고요. 뭔가 그런 포인트들 잘 잡아서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지만 영주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스택스도 저희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이었고요. 지역이 인구 소멸의 어떤 기로에 있다고 하는데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일 거라고 저희는 가정했습니다. 그 중에는 대기업이 가서 살릴 수 있는 곳들도 있을 거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는 곳도 있을 건데 스타트업 혹은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조직, 공간과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주 같은 경우에는 그 영주의 동네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유니크함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스타트업이 옮겨가고 거기서 역할을 한다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고, 특별히 이것은 현재 있었던 SK의 당시 SK 머티리얼즈의 자회사와 또 저희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거기에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면서 새로운 혁신들에 도전하는 작업이 되게 됐죠. 근데 이런 종류의 도전들이 사회혁신에서 계속 있어야 변화가 나타나고 혹여 실패하더라도 남는 게 있는데, 너무 안전한 것들 위주로 되어가는 게 일반적인 상태여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도전을 끊임없이 해왔던 저의 어떤 과정들, 그리고 특별히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전했던 영주의 스택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가 뭐 몇 가지의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성과는 저희가 투자하고 영주에 이주하고 또 영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타트업들 중에 일부는 성장을 하고 있고 또 후속 투자도 유치를 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들이 갖고 있는 성과들이 이제 영주 안에서도 나누어질 거고 또 더 쌓이겠죠. 그걸 보고 들어오는 조직들도 더 있을 거고요. 네,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물론 잘 안 되고 있는 조직들도 있는데, 원래 일반적인 스타트업 투자를 할 때 저희가 10팀에 투자하면서 한두 팀이 살아남기를 기대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회사들이 어려워지는 건 너무 당연한 정상적인 상황이고, 다행히 성공적으로 본인들의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는 조직들이 있어서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영주 시 내에 있는 이런 창업자들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는 게 저희에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영주시 그 시 내에도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도전해보고 있는 청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시도 잘 인지를 못했고, 저희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몇 분만 알고 있고 나머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런 멤버들이 모여서 같이 뭐 고충도 털어놓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정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또 이런 모임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기도 하고 협력 사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의 생태계가 구축되기 시작하는 거죠. 작지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영주시를 저희는 영주시만 보는 게 아니라 경북도 그 인근 지역에서의 창업의 어떤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이제 넥스트 로컬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청년들을 보내고 창업을 시키는 작업들을 할 때 저희가 들어간 이후로 영주시가 계속해서 잘 되고 있어요. 청년들이 많이 오고 있고 또 그 성과들을 인정받아서 그 다음에도 더 많이 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에 영주시라는 곳을 사실 저만 해도 잘 몰랐었는데 이제 창업을 하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려는 청년들에게 알려지는 곳들이 됐다라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들은 워케이션이 기본적으로 저는 컨셉으로 하나는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작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공간에라도 청년들을 초대해서 혹은 예술가들을 초대해서 활동을 하면서 영주시를 또 경험해 볼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또 영주시를 알리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훨씬 더 영주가 활발해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실험이 최초로 영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례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탐방을 오고 저희한테 인터뷰를 해가고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를 학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을 해본 게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고, 또 영주도 스타트업을 아예 모르는 도시였어요. 지금 훨씬 예전보다 좋아졌거든요. 그런 서로가 서로를 거의 모르는 상황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나서 굉장히 서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그 이해도도 높아지고 기회도 저희한테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적절한 사례가 나오면 충분히 다른 곳에 복제 확산이 가능하다는 생각이에요. 아주 잘 알고 있는 조직도 그렇고 또 영주보다 훨씬 더 형편이 어려운 곳들도 여기서 했던 시행착오들과 또 저희가 어떤 포인트에서 좋은 성과가 나는지에 대한 레슨 런을 갖고 간다면 충분히 다른 곳에서 좋건 나쁘건 복제 확산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갖고 있고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뭔가를 얻어지기를.
저희가 영주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SK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SK도 당연히 큰 요소로 작용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영주가 갖고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이요 가면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문화유산 정도가 있거나 했을 때 조금 차별화가 되는 것이지 사실 지역에 역에 딱 내렸을 때 보이는 광경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특산물이라고 팔고 있는 것도 대동소이합니다. 그게 한국에 있는 지역의 어려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영주에 저희가 도착했을 때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독특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특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의 스토리도 있는데 그게 잘 포장돼서 확산되진 않았는데요.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주 독특하다는 겁니다. 전 독특성이 있으면 키워내기만 한다면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비슷한 것들이 이쁘게 있더라도 다른 데에도 있는 게 있으면 사실 서울이 더 낫죠. 근데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성, 보고를 팔고 문어를 팔고 하는 내륙 지역, 또 그 지역의 선비라는 것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지 그 영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유의 어떤 스토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영주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 생태 전체가 결국 증명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구성원으로서. 예를 들어 일반 스타트업 중에는 쿠팡이나 당근이나 크래프톤 같은 조직이 나오면서 증명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런 혁신을 만들어냈다. 이런 변화를 일으켰고 이 정도로 큰 조직이 되는데 성공했다라는 걸 보여줬죠. 기존에 있었던 대기업들의 어떤 변하지 않는 부분들을 혁신으로 깨내기도 했고 시장 자체를 새로운 조직으로 새로운 형태로 또 변화시키기도 했죠. 그럼 사회적 경제도 특별히 임팩트 스타트업도 각자가 맡은 영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인정받고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응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지역 문제, 노인 문제, 그런 종류의 인구 문제인 거고요. 또 환경 문제 등등에도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왔죠. 저는 이 영역이 결국 한 1년에서 5년 사이에 벌어져야 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역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지자체에 있는 분들과의 협업이 너무 중요한데요.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지자체는 스타트업이 거의 없어서 이해가 아주 낮다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1인이라도 한 라인이 존재해야 됩니다. 모든 공무원분들, 모든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로 높이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한 명 정도는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노하우를 축적해서 중요한 곳곳에 있는 분들과 협업하거나 상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한 명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있으면 훨씬 더 속도가 빨랐을 것 같아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물론 서울이긴 합니다만 처음에 이 동네에 왔을 때에도 이 지역에 있는 은행들이 스타트업 주식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몰랐었어요. 여기도 스타트업의 불모지였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들어와서 성동구청에 여러 가지 요청을 했고 성동구청에서 한 라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상의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성동구청이 가장 많은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네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그걸 만들어내는 데에는 모든 공무원분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그 한 명, 구청장에게 직보할 수 있고 다른 조직들의 협업에 이끌어낼 수 있는 한 명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주시를 포함한 지역 지자체에서 만약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과 협업하고 싶으시다면 한 명의 한 라인을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